갑의 건물을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빌리고 싶다. 그럼 빌리는 방법은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임차권을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두 사람이서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맺고 전세금 1억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 합의 내용과 전세 금액을 등기로서 공시를 하면 어렵게는 합의된 대로 무슨 권리가 생긴다? 전세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 알겠죠? 전세권 성립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뭘 해야 된다? 전세권 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하고, 그리고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갖췄는데 등기 안 하면 그건 전세다 아니다. 그거는 채권적 전세다 이래가지고 임대차하고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은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된다. 근데 이 전세금을 꼭 현금으로 줄 필요는 없고, 내가 기존에 갑에게 받을 돈이 1억 있다. 그럴 때는 전세권자 뭘 하면 될까? 그 받을 돈 1억을 전세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전세권은 토지 전세권도 있지만 건물 전세권도 있습니다. 토지는,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만 되죠. 근데 전세권은 뭐야? 토지도 되지만 건물도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은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은 전세권 설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가 되는 적합한 건물만, 적법한 건물만 전세권 설정이 된다. 이런 것들이 기초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간이라든지 갱신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책을 한번 볼까요? 303조.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까지 끊습니다. 사용 수익하며. 요까지가 뭐냐? 전세권의 용익무건적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1억을 맡기고 정해진 기간 동안,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정해진 기간 동안 건물을 빌려서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슨 물건이다? 용익물건이다. 그런데 3년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 그럼 어떻게 할까? 전세권자는 요 건물에 뭐가 붙어 있어요? 전세금 등기에 붙어 있죠. 그런데 전세금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자 어떻게 한다? 전세 목적물인 건물을 갱매를 넣을 수 있습니다. 갱매 넣어가지고 A가 갱납받고 대금이 나오면 거기에 배당 신청을 해서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 거래자보다 우선적으로 뭐다? 변제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안 갚으면 어떻게 한다? 갱매 넣어가지고 우선 변제를 받아간다는 점에서는 저당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점에서는 무슨 물건이다? 돈 받는 수단으로서 담보 물건의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본질적 특성은 무슨 물건? 용익 물건인데 부수적 특성으로서 뭐다? 담보 물건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 것이 전세권이다. 이런 뜻이에요. 전세권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전을 이제 계속 읽으면 수익하며까지가 뭐예요? 용익 물건적 성격이다. 그 다음에 심표 찍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냐면 기간 만료 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실행한 다음에 그 갱납대금으로부터 후순위 거래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 점에서는 무슨 물건? 담보 물건적 성격이 있다. 그 다음에 2항 농경지 줄치고, 농경지는 등기가 되는 권리지만 전세권 설정이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은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예요. 다른 나라에는 물건을 빌려주는 것이 임대차로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통일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임대차하고 전세권은 이제 혼합해서 쓰고 있으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도 막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전세인지 임대차인지 사면서, 그지? 그러니까 전세가 아니면 다 뭐예요? 임대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세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전세권 설정하고 전세금 지급하고 등기를 마치고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전세가 되고, 이 셋 중 한 개도 빠질 뻔한 건 다 임대차예요. 빌려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당분간 전세가 아니면 뭐라고? 임대차.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 보증금을 주고 임차권 등기를 했다. 전세야 임차권이야? 그건 임차권입니다. 전세권 계약을 맺고 전세금 지급하고 전세권 등기를 마치면 전세권이고, 전세권 계약 맺고 전세금 지급했는데 등기 안 해도
그건 전세가 아니야. 임대차야. 그걸로 채권적 전세도 아닙니다. 채권적 전세도 임대차로 본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농경지는 소작제도의 부활을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금 목적을 하지 못하도록 못 부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특별법에 보면 농지 임대차가 있어요. 임대차는 됩니다. 농지가 전세금 안 되더라도. 그 다음에 법적 성질로 내려서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에 점유하여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는 무슨 물건이다? 용익물건입니다. 그것이 전세권의 본질적 내용이죠. 사용 수익을 해야 되니까 목적물을 점유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점유를 해야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동안에 2번이 그런 내용이죠. 점유할 권리도 당연히 포함한다. 점유할 권리도 포함한다. 그 다음에 동안에 3번은 뭐냐면 전세권은 물건, 재권. 물건 아이가. 용이 물건이죠. 물건을 둘러싸고서 보호하는 장치가 뭐예요? 물건적 청구이죠. 그러니까 전세권도 외부로부터 침해를 받으면 당연히 보호장치 뭐가 작동될까? 전세권에 의한 물건적 청구권이 작동이 되겠죠. 그래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물건적 청구권을 가진다. 그리고 전세권은 자유롭게 물건은 약한 권리, 강한 권리. 강한 권리 때문에 자유롭게 뭘 할 수 있다. 세채줄에 양도할 수도 있고 돈이 필요하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또 전세를 놓거나 임대를 놓는데도 전세권 설정자인 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물건 강한 권리니까. 강한 권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임대차하고 다르죠. 자, 넘어가서 전세권은 용익물건이 본질인데 부수적으로 무슨 물건? 담보물건적 성격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간이 끝났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일본 보니까 위와 같은 용익물건으로서의 전세권이 소멸됐다 이런 말 보이죠. 그 말은 기간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용익물건으로서의 전세권을 소멸하지만 전세금을 답할 때까지는 담보물건적 성격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전세권자 나아가서 그가 가지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만족하기 위해서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실행한 다음에 우선 면제를 받아갈 수 있는 권리도 있다. 경매에 넣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그게 이제 담보물건적 성격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그 다음 내려와서 전세권 성립. 요거는 책에 안 나와 있더라도 당연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까? 전세권 성립이라는 것은 전세권이 생겼다 이 말 아닙니까? 전세권이 발생하는 원인은 딱 두 가지죠. 뭐?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 책에 안 적혀 있어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통한 전세권도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도 있고 차이점은 지금 칠판에 있는 것은 법률행위 아니에요. 이거는 법률행위죠.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전세권이 설정될 때는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고 아버지가 전세권을 가지다 사망해 뺐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자식한테 전세권이 상속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식은 전세권을 취득할 때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등기 필요 없죠. 그죠? 공판상객이 등기 필요 없다. 그러니까 중원부원 안 하니까 자꾸 이제 책에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적는 거지. 밑바닥에 그런 의미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전세권 성립을 위해서는 일단 양가로 1번 뭐가 필요하다?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또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법률행위를 통한 전세권 성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내려서 양가로 2번 전세권의 객체. 전세권은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중에서 등기가 안 되는 거는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등기가 되는 부동산만 됩니다. 그래서 객체는 부동산이다 되어 있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부동산 중에서도 뭐 등기되는 부동산이다. 등기되는 부동산. 부동산은 몇 종류가 있었더라? 6종류 있었잖아요. 저번 주에 6종류 부동산 6개. 등기되는 부동산인데 건물이라도 미등기 무후가 건물은 전세권 설정이 돼야 안 돼요. 미등기 무후가 건물은 등기부가 없잖아.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이 안 된다고. 임차권은 돼야 안 돼요. 임차권은 등기를 안 해도 되니까 되겠지. 그러니까 미등기 무후가 건물은 임차권은 설정이 되지만 전세권 설정이 안 됩니다. 부동산 중에서도 등기가 되는 것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전세권은 하나의 부동산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자, 토지가 1000평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500평을 빌려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500평만 전세권 설정이 돼, 안 돼? 되지. 그래서 500평 빌리고 이제 도면에다 뭘 할까? 등기를 할 때 첨부하면 되겠죠. 1000평 중에서 500평 부분은 전세권이 설정되고 전세권 설정된 부분을 표시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등기할 때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도 도면을 첨부해서 전세권 설정이 됩니다. 넘어서 전세금 꼭 줘야 됩니까? 반드시 줘야 됩니다. 꼭 전세금을 줘야 돼. 아까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된다 했죠? 그런데 전세금을 꼭 현금으로 줘야 될까? 꼭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 밑에 판례 박스 첫 번째 판례 봅니다.
첫째 줄.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는지 여부 이렇게 물어봤다. 예? 가름한단 말이 무슨 말이야? 대체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거 돼야 안 돼요? 된다 했죠? 아까 기존의 채권이 있으면 그걸 전세금으로 가름할 수도 있다. 그거 한 개 챙기시고. 그 다음 판례박스 밑에 전세금을 등기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등기해야 된다 했잖아. 계약 내용하고 전세 금액을 등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세금을 1억을 지급했는데 등기부에는 7천만 원 적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계매가 들어왔을 때 얼마까지만? 7천만 원까지만 대항력이 있습니다. 등기된 부분까지만 대항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권이 되는 거예요. 3천만 원은 우선 면제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되고 등기된 한도 내에서만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다. 우선 면제권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뭐 정감 청구 이런 건 천천히 보셔도 되고 금액에 조금 제한이 있죠. 뭐 100분의 5를 초과할 수는 없고 이런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 넘어가서 존속기간. 최장기간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 법정 박스 밑에 보니까 최장기간 10년 돼 있죠.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그 법전 봅시다. 312조 법조문을 봅니다. 1항을 보니까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이게 뭐야? 최장기간이죠. 최대한 10년을 넘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10년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 10년으로 단축이 된다. 그 다음에 2항이 중요합니다. 건물 동안치고,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동안치고,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이를 1년으로 한다. 그 2항 앞에다가 재단기간 이렇게 적어봐. 재단기간. 최장기간이 아니고 뭐라고요? 최단기간입니다. 재단기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지상을 할 때 본 것 같은데 재단기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소보장기간 이런데 최소보장기간 최장 10년 재단기간이 중요합니다. 재단기간은 토지는 재단기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몇 년? 1년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 중요한 거예요. 재단기간, 건물은 1년, 토지는 없어요. 토지는 재단기간이 없고 건물은 1년, 재단기간은 토지, 건물 10년 똑같고. 자, 연습 한번 합니다. 재단기간은 최소보장기간이에요. 연습을 합니다. 갑의 건물을 을이 전세권을 설치하면서 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 그럼 얼마? 6개월을 정해도 건물은 몇 년? 1년이에요. 1년 6개월을 정하면 그건 1년 6개월이에요. 최단기간이 1년이다. 최소보장기간 1년을 보장해줘야 된다. 자, 갑의 토지를 전세권을 설치하면서 6개월로 정했다. 그러면 기간은 얼마? 그냥 6개월이야. 토지는 재단기간이 없으니까 정한 대로 해야 돼. 정한 대로. 건물은 6개월을 정해도 1년을 보장해야 되고 토지는 6개월을 정하면 6개월이야. 자, 건물 기간을 안 정했다. 그럼 얼마? 1년. 안 정해도 1년이야. 그게 재단기간이라니까. 토지 기간을 안 정했다. 그럼 얼마? 그냥 기간이 없는 거예요. 토지는. 재단기간이 없으니까. 기간이 없으니까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어. 끝냅시다.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그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기간이 소멸된다. 전세권이 소멸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제 재단기간 이야기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하고 좀 연결시켜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 전세권만 재단기간 1년이 보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건 약정갱신이에요. 약정. 그 다음에 사항이 중요합니다. 사항에 건물 동안을 치고 사항 앞에다가 법정갱신 이렇게 적고 법정갱신. 갱신이 무슨 말이죠? 다시 한 번 더 이 말이죠. 다시 한 번 더 빌려줘서 쓴다. 갱신하여 갱신. 그런데 법정갱신도 뭐만 된다? 건물만 되는 거예요. 토지전세권은 법정갱신 제도가 없습니다. 건물 전세권만 법정갱신이 된다. 그럼 요건은 어떻게 되냐? 갑의 건물을 3년간 빌려쓰기로 전세권 설정을 했다. 근데 3년 기간이 만료되기 전입니다. 완료되기 전. 6월에서 1월.
요 기간 사이에 건물주인 뭐예요? 전세금 설정자죠? 전세금 설정자가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나가라 소리도 않고, 전세금 올려달라고 소리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기간이 넘어가 버리면 전과 똑같은 조건의 새로운 전세건이 개시가 됩니다. 이게 법정이에요.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뭐가 되어버린다? 갱신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이건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등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등기 필요 없다. 다시 봅니다. 법정 갱신은 뭐만 된다? 건물 전세건만 되고 요건은 어떻게 된다? 누가? 전세건 설정자가 언제?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아무 말이 없다.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 상태에서 기간이 만료되어 버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전과 똑같은 조건의 새로운 전세건이 개시가 되는데 다른 조건은 똑같은데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등기도 필요하다 필요 없다. 등기도 필요 없고 등기가 안 돼 있어도 기존의 전세건 등기가 그대로 이율돼 넘어온다 이러는 거예요. 따라서 제3자에게 대항을 한다 뭐 한다. 대항력이 있습니다. 등기를 안 해도 제3자에게 전세건을 주장할 수 있다고. 되죠? 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몇 년입니까 건물은? 1년 보장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게 법정갱신이에요. 자, 법전 읽어봅니다. 건물의 전세건 설정자가 전세건 존속기간 만료 전 동함치고 만료 후이라면 틀려요. 만료 전 몇 월에서 몇 월? 6월에서 1월 사이에 전세건자에게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 가지가 무슨 말이에요? 아무 말이 없단 말이죠. 한 달 전까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전세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건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조건은 똑같은데 이 경우에 그렇죠. 전세건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을 본다. 그럼 정함이 없으면 얼마? 건물은 최소 기간이 1년이니까 정하지 않더라도 1년을 보장해 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의 통보를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고 있어요. 그 법전 2항하고 4항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309페이지. 313조 조문을 봅니다. 요 전세건은 토지 전세건에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건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건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그렇죠.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긴가 하면 전세건을 소멸한다. 그런데 건물은 여기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건물은 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1년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통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13조에서 말하는 전세건은 토지 전세건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토지는 아까 재단 기간이 없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뭡니까? 기간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언제든지 해통을 할 수 있고 도달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런 논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은 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몇 년? 1년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통을 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그 313조가 그대로 놓으면 그대로 적고, 만약에 거기에다가 건물 전세건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래 되면 어떻게 돼? 틀린 짐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해통을 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거만 좀 조심하면 돼. 그 다음 내려가서 양가로 3번이 중요하죠. 그죠? 양가로 3번하고 우리가 법전 정리하면서 본 겁니다. 자, 동안 1번 체당기간 줄치고 어디에만? 건물 전세건은 인정되죠. 그럼 양가로 3번 타이틀이 뭐예요? 건물 전세건자의 지위 강화해야 되잖아. 토지보다 건물 전세건자를 더 보호를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취지에서 토지는 없지만 건물은 뭐가 있다고? 체당기간이 1년이 보장이 됩니다. 그 다음 법정갱신도 마찬가지. 토지 전세건에는 법정갱신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 전세건만 뭐예요? 법정갱신 제도가 있는 거예요. 역시 건물을 빌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집주인이 아무 말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도록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죠. 그것도 법정갱신도 건물 전세건에만 인정됩니다. 아까 요건은 맞죠? 그죠? 6개월에서 한 달 사이 아무 말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갱신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전세건은 그 정도 해서 기초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은 유치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전세 이런 것도 먼저 천천히 보시고. 어디를 펴시냐면 326페이지. 그 보니까 담보물건이 나와 있죠. 예? 담보물건 그 첫 페이지는 별로 볼 것이 없고
327페이지 보면 담보물건의 통유성 돼 있을 거예요. 그걸 조금 봅시다. 통유성. 담보가 무슨 말이죠? 이제 공부한 티가 좀 나네. 처분 사는 거 보니까. 담보가 물건으로 보면 그냥 돈 받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돈 받는 수단이 담보인데 담보를 크게 나누면 물적 담보가 있고 인적 담보가 있습니다. 물적 담보라는 것은 물건을 담보로 잡힌다 이런 뜻이고, 인적 담보는 사람을 어떻게 담보로 잡히노? 사람의 신용을 담보로 잡힌다. 그래서 인적 담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제도입니까? 보증제도예요, 보증제도. 그래서 연대보증, 보통보증의 보증제도 있죠. 보증은 그 사람의 전 재산이 담보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의 전 재산을 담보로 잡히는 것은 인적 담보고, 딱 정해진 물건만 담보로 잡히는 것은 물적 담보인데, 우리는 요거는 배울 필요가 없고 요것만 보는 거예요, 물적 담보. 자, 물적 담보를 다시 나누면 제한물건 행식의 담보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행식의 담보가 있습니다. 행식이 좀 두 개가 있는데, 제한물건 행식의 담보가 우리가 지금 배우는 뭐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요것이 이제 제한물건 중에서도 뭡니까? 담보물건이죠. 우리가 배우는 민법 물권법에 나오는 담보가 바로 요거예요. 제한물건 행식의 담보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행식의 담보는 나중에 민사특별법에 가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무슨 매도 담보 이런 게 있어.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돈을 못 갚으면 뭘 준다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식의 담보입니다. 제한물건 담보, 제한물건 행식의 담보는 사용수익 처분 중에서 처분권을 지고 있는 담보고, 요거는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한다?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식의 담보.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는 일단 돈을 빌리고 담보 목적물에 가등기를 붙였다가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한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가져감으로써 소유권을 가져가는 행식으로 이제 돈을 받는 거고, 양도담보는 돈을 빌리면서 일단 소유권 등기만 맡겨놓고 있다가 나중에 안 갚으면 어떻게? 청산 절차를 거치고 바로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고, 매도담보는 애당초부터 소유권 자체를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줬다가 갚으면 넘겨줬던 소유권을 되받아오는 거고, 못 갚으면 뭐야? 청산 절차 거치고 그냥 소유권을 뺏기는 거예요. 이 소유권 이전 행식이 담보인데, 우리는 이제 물권법에서 요거에다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돼. 그 중에서도 저당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상 저당권은 볼 수가 없고, 질권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볼 때고, 오늘은 뭘 본다? 유치권을 보는 거예요, 유치권. 유치권은 담보물권 중에서도, 물적 담보 중에서도 제한물권 행식의 담보다. 이렇게. 시험에서 이런 걸 물어보진 않아. 그러니까 유치권이 뭐다 하는 것만 이제 볼 거고. 그리고 지금 유치권에 들어가기 전에 담보물권의 공통적 성질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그게 통유성 하는 말이 그런 뜻이야. 이 통유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통적으로 보유하는 성질을 줄인 말이야. 공통적으로 보유하는 성질을 줄여서 통유성이라고 하는데, 부정성, 수반성 이런 말 보이죠? 그 이제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론이 주종관계 이론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주종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주종관계를 잡으셔야 돼. 주, 종. 주는 목적, 종은 뭐라고요? 수단 이렇게 다 그래야지. 담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저당권을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갑이 원로부터 1억을 빌렸다. 돈을 빌린 걸 뭐라고 표현하죠?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 소비대차예요. 그리고 빌려주는 사람은 뭐죠? 채권자. 빌린 사람은 채무자 이러면 되겠죠. 그런데 채권자가 이 큰 돈을 그냥 빌려주진 않겠죠. 뭐랄까? 담보를 설정하세요 하니까 갑이 자신의 토지 2억짜리 토지에다가 3월 1일 날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이거 저당권이 붙은 거예요. 저당권을 담보를 잡고 토지를 담보를 잡고 1억을 빌려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죠? 이 저당권이 가장 대표적인 담보물건이에요. 그런데 10월 1일 날 돈을 갚기로 했습니다. 변제 날짜 됐는데 돈을 갚으면 어떻게 할까? 그냥 저당권 풀어주면 되죠. 지고 있던 저물건 그냥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돈을 갚아 안 갚아? 안 갚는 거예요. 안 갚았을 때 비로소 담보가 역할을 한다.
돈을 갚아버리면 담보는 아무 필요가 없죠. 그럼 어떻게 담보 역할을 하냐? 저당권을 지고 있다는 것은 사용수익 처분 중에서 저금권을 지고 있다. 안 갚으면 어떻게? 저금권 행사하는 거죠. 그게 뭐야? 경매죠. 10월 1일 날 저당권을 실행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고? 경매를 넣는다. 소송할 필요 없어. 이미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경매했습니다. 이런 경매를 임의경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의경매. 그리고 A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고 11월 1일 날 경락 대금을 완납하면 이 사람이 뭘 취득해요?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대신에 요 경락 대금의 저당권자는 뭐야? 배당 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갈 거 아닙니까? 받아갈 때 어떻게 받아간다? 일반 채권자보다는 항상 먼저 받고 채권과 물건이 충돌하면 물건이 우선이니까. 그리고 물건자 사이에서는 뭐야? 순서를 따져서 빠른 사람이 먼저 받겠죠. 그러면 빠른 사람이 먼저 받는다는 뭐라죠? 우선 변제를 받는다. 순서와 관계없이 받아가면 그게 최우선 변제고 순서를 받아가면 우선 변제. 그래서 저당권은 변제를 하지 않으면 경매를 실행한 다음에 그 매각 대금부터 배당 신청해서 우선 변제를 받아간다. 그렇게 해서 뭐야? 돈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 저당권이 하는 역할은 돈 받는 수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돈 받는 수단을 뭐라 한다? 담보다. 담보는 담보인데 물건에 설정되어 있는 게 뭐예요? 담보 물건이다 이렇게 이름 지은 거야. 그런데 이 담보 물건은 어떤 성질의 것이냐? 보다시피 담보 물건은 돈 받는 수단이니까 주다 종이다. 종입니다, 종. 담보는 종이에요, 종. 돈 받는 수단이니까. 수단이 되는 거는 종이고 돈 받을 거리는 뭡니까? 목적, 주입니다. 요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1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담보 채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채권이란 말이 빌려준 사람이 보면 채권이고 빌린 사람이 보면 1억이 뭐예요? 채무죠, 그죠? 근데 우리는 권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채권인데 담보를 잡았어, 안 잡았어? 저당권이라는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줬죠? 그래서 뭘 한다? P자를 붙인 거야. P는 당했다, 붙였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준 채권을 피담보 채권. 담보 없이 돈 빌려주면 그건 무슨 채권이고? 무담보 채권. 무담보 채권 반대말이 피담보 채권이거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돈 받을 권리니까 뭐라고요? 주. 돈 받을 권리는 목적이 되는 권리니까 주. 돈 받는 수단은 1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는 권리니까 종. 따라서 피담보 채권과 담보 물건은 무슨 관계다? 주종 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10월 1일 날 돈을 갚아줘 버렸어. 1억을 갚아줘 버리면 1억 채권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주가 죽으면 종도 어떻게 돼? 따라 죽는 거지. 그런 걸 뭐라 하죠? 부종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종성. 주인과 종은 운명을 같이 한다. 주가 죽으면 종도 따라 죽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반성 하는 말이 보이죠. 수반이 무슨 말입니까? 엎여 댕긴다 할 때 수반돼서 간다고. 그 말은 어리 10월 1일 날 변제 날짜가 되기 전에 급증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요 1억 채권을 어리 병한테다가 7월 1일 날 한 1,000만 원 깎아주고 9천만 원에 1억 채권을 팔았어요. 그럼 병이 뭘 가져갔노? 채권이라는 주를 가져갔죠. 그럼 종도 뭡니까? 저당권도 따라가 안 따라가? 다시 보세요. 어리 1억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근데 7월 1일 날 뭘 했다고? 돈이 급해가지고 병한테다 뭘 했다? 9천만 원 받고 채권을 팔았다니까. 그럼 1억 채권이 어디로 갔습니까? 병한테는 넘어왔지. 병이 뭘 가져갔노? 주를 가져갔다니까. 주를 가져가면 종도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간다니까. 그걸 뭐란다고? 수반성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병은 1억 채권만 가져간다. 저당권도 가져간다.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건도 같이 가져간다. 주가 가면 종도 따라간다. 수반성. 그 다음에 세 번째 불가분성 하는 것이 있어요. 불가분이라는 것은 쪼갤 수가 없다. 나눌 수가 없다. 이런 뜻인데 변제 날짜가 됐고 값이 7천만 원 갚았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7천만 원 갚았으니까 내 땅에 붙어있는 저당권 70% 풀어주세요. 돼? 안 돼? 그건 안 돼. 돈 다 갚을 때까지는 저당권은 100% 살아있습니다. 반을 갚든 90% 갚든 저당권은 100% 돈 다 갚을 때까지 100% 살아있다. 쪼갤 수가 없다. 나눌 수가 없다. 불가분성. 요 세 개가 그냥 보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상대위성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물상대예요. 물상대. 자, 물상이 무슨 말이냐면 가치 변행물 이런 뜻이에요. 가치 변행물. 대신은 무슨 말이고? 대신하여 이런 뜻이죠. 이건 알겠죠, 그죠?
대위 이리 쓰잖아, 대위. 사람을 대신한다 이런 뜻이야. 사람을 대신. 위란 말이 그 사람을 뜻하거든. 사람. 아무 생각 없어? 위 사람이라니까. 위가 사람을 뜻하는 거야. 이거 봐. 신이 이리 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죽은 사람 이런 뜻이라니까. 위패 이런 말 쓴다 아이가. 위패, 신이. 위는 사람. 1위, 2위, 3위, 4위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물상대의 대신해서 미친다 이런 뜻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갑이 토지 지금 재단에 붙어 있죠. 근데 그 토지를 국가가 도로부지로 수용을 해왔어. 이거 배웠죠? 저번 주에 공용 징수를 했다고. 그러면 국가는 깨끗한 토지 소유권만 가져갑니까? 재단권도 달고 갑니까? 깨끗한 소유권만 가져야지. 재단권은 주고 살아. 죽는 거요. 만약에 재단권이 달려가면 뭐 고속도로에 재단권이 붙어가 개매놓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재단권은 못 따라갑니다. 그게 이제 추금력이었다. 못 따라가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붙을 때 없으면 죽어야 되겠죠? 근데 그냥 죽어버리면 재단권자가 돈을 못 받는 거야. 돈 받는 수단이 날아버리니까. 그래서 재단권자 보호를 위해서 수용의 대가로 뭘 받습니까? 보상을 받겠죠. 여기 무상이야. 보상금. 가치 변액물. 뭐가 뭐로 바뀌었다? 토지가 돈으로 가치가 바뀐 거죠. 그 변액물에 대신 미친다를 말한다. 물상대이다. 가치 변액물에 대신 미치는 성질을 물상대이다. 그럼 대신 미치려고 하면 그 보상금이 여기 이제 저당권이 대신 미치려고 하면 그 보상금이 갑의 호주머니에 들어가야 될까 안 들어가야 될까? 돈이란 것은 들어가 버리면 끝이에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갑의 호주머니에 안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재무자 쪽에 들어가 버리면 돈 못 받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도록 반드시 뭘 해야 돼? 차단을 시켜. 압류를 해야 돼. 압류. 보상금이 갑에게 지급되기 전에 채권자의 물상대의를 행사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서 그 보상금에 미리 압류를 해야 됩니다. 압류를 하면 국가에서 압류된 채권은 지급을 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법원에 뭘 할까? 공탁을 하겠죠? 공탁을 해야 이제 보상금 지급한 걸로 치고 공사에 들어갈 거 아니야. 공탁금 놓고. 그럼 이 공탁금인 보상금에 뭐가 미친다? 저당금이 대신 미친다. 이런 뜻이. 그걸 물상대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상.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없습니까? 아까 저당권은 죽어요, 살아요? 저 오늘 우리가 물건을 소멸사유 한번 해봐. 경포대에 뭐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홍기를 놓쳤다 안 했나? 뭐 할아버지가 왜 놓는 게? 할아버지가 홍기를 놓친 게 아니고 구인 아저씨가 간첩 잡다 홍기를 놓쳤다. 경포대에 간첩이 나타났는데 그 간첩 잡다 구인 아저씨가 홍기를 놓쳤다 했잖아. 멸공, 경포, 홍기, 소멸 이랬죠. 멸공 할 때 공이 뭐야? 공용징수 아니야. 그때 본 거 아니야. 공용징수가 되면 토지 소유권 이외의 물건은 소멸한다 이거든. 저당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은 놈이 어떻게 여기 붙냐고. 죽으면 깨끗이 사라져야지. 그래서 이게 설명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이 놓으면 조심해야 돼. 토지에 붙은 저당권은 공용징수가 되면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소멸한데 완전히 죽는다. 행체만 사라진다. 행체만 사라져. 행체만. 행체만 사라지고 뭐는 살아남아? 혼백은 살아남아가지고 귀신처럼 그게 물상대야. 혼이 살아남아. 혼만 살아남아. 혼이. 그러니까 저당권의 행체는 사라져. 담보물권으로서의 저당권은 사라집니다. 난주보면 이론이 이해가 될 거야. 왜 그러냐면 저당권은 등기가 되는 데만 붙을 수 있거든. 근데 돈은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돈은 등기가 안 되니까 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돈에는. 그래서 이게 압류를 통해서 공탁이 되면 거기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야. 저당권이 붙는다 이렇게 표현 안 쓰고 설정된다는 표현 안 쓰고 미친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 안 보여? 귀신처럼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토지에 붙은 저당권은 소멸하지만 그 혼백이 살아남아가지고 그 가치 변형물에 대신 미쳐있다. 미쳐있다가 10월날 돈을 갚아주면 어떡해? 귀신이 이제 사라져. 사라지고 압류가 풀리면서
갑이 돈을 받아가면 되는 것이고 10월날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하지? 이제 귀신이 나타나. 숨어있던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공탁금에 강제집행해서 우선 변제를 받아. 그 공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아서 돈을 챙긴다. 이게 물상대의 기본 구조예요.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물상대의는 담보물권이 죽을 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죽지 않으면 물상대의가 필요 없어요. 죽을 때 그 혼백이 그 가치 변액물에 대신 미치는 것이 물상대의고, 미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을 반드시 압류해야 돼. 그래서 이 토지 보상금이면 되는 게 아니고 멸실 훼손의 경우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뭐 갑의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웃 사람 A가 불을 질러가지고 건물이 뭐가 돼버렸다? 멸실됐거나 훼손이 돼버린 거야. 멸실 훼손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건물이 멸실 훼손되는 순간 그 건물에 붙어있는 저당권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야지. 멸공할 때 멸아이가 멸실이 돼버리면 저당권이 죽는다니까. 죽지만 건물 소유자 갑은 불지른 A로부터 뭘 받습니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 그 건물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금도 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건물이 뭘로 바뀌었어? 돈으로 바뀐 거 아이가. 이게 물상이에요. 물상. 이것이 갑의 호주머니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된다? 저당권자가 미리 압류를 해야 돼. 압류를 해놓으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갑에게 지급을 못하니까 법원에 공탁을 하겠죠. 그러면 공탁된 보험금에 저당권이 대신 뭐 한다고? 귀신처럼 탁 붙는 거예요. 밑에 있다가 갚아주면 압류를 풀어주고, 안 갚아주면 압류된 공탁금에 배상 신청을 해서 우선 면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상대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다? 우선 면제권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거기 물상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물상대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상대의는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해서 담보물권이 소멸될 때 그 소멸되는 담보물권이 완전히 죽지 않고 가치 변액물의 압류를 통해서 대신 미치는 성질을 물상대의를 하고, 그리고 있다가 우선 면제를 받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부종성 이제 한번 봅시다. 327페이지. 부종성이 무슨 말이에요? 주가 죽으면 따라 죽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반성은 무슨 말이에요? 주가 가면 따라간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간다. 자, 넘어가서 불가분성은 무슨 말이에요? 다 갚을 때까지는 담보물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전부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변제가 전부 될 때까지 담보물권은 그대로 살아있다. 불가분성. 물상대의성은 무슨 말이에요? 물상대의성이 제일 중요하다. 물상대의가 에, 349페이지로 한번 넘어가고요. 앞에 그 328페이지 있는 물상대의는 너무 빈약하게 적어놨다. 349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물상대의란 말이 보이죠, 그죠? 349페이지 물상대의 해가지고 질거는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담보물권을 이렇게 읽으면 돼요. 담보물권은 멸실, 훼손 또는 공용 징수로 인하여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또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내리되 있죠. 거기 물상대의 법조문인데 넘어가서 이제 봅시다. 자, 둘째 줄 봅니다. 의부분 둘째 줄. 우리 민법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되어서 저당권이 소멸하거나 저당권이 감소가 되더라도 그 목적물에 가름하는 금전기타 물건, 그 목적물에 가름하는 금전기타 물건이 뭡니까? 물상이죠. 아까 하재보험금, 수용보상금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 밑에 줄 적교환가치 대표물이 목적물 소유자에게 기속되는 경우에 저당권자는 그 대표물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물상대의성을 인정하고 있다.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담보가 죽으면 그 가치 변액물이 돈에 대신 미치는 성질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2번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든지 하재보험금 청구권이 나왔다. 그럴 때도 물상대의가 된다, 안 된다. 가치 변액물에 아까 요 압류를 해서 대신 미치게 할 수 있다 있죠. 그 다음에
매매대금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넘어서 똥하루 4번에 압류해야 되는데 저당권자가 대표물의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한다. 그러니까 수용이 돼가지고 국가가 보상금을 주죠. 보상금이 뭡니까? 물상 아니야. 이 대표물 하는 거예요. 대표물. 땅이 돈으로 바뀐 거죠. 거기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인도 전에 압류해야 된다. 인전에 압류해야 된다. 압류하는 목적이 뭐죠? 갑의 기존 재산하고 보상금 받은 돈이 혼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분리가 되어 있어야 나중에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해? 거기 집행해서 돈을 받아야 할 거냐. 우선 면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딱 압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압류는 기존 채무자의 재산과 분리해서 특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꼭 저당권자가 압류를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제3자가 압류를 해도 됩니다. 제3자가 압류한 것도 저당권자가 배당 신청하면 압류한 일반 채권자보다는 저당권자가 먼저 받아간다. 그래서 그 니은에 그런 말이 있죠. 위 취지에 비추어 저당 목적물의 변행물인 금융 기타 물건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한 경우에도 특정성은 유지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의 압류를 요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배당 신청하면 압류한 사람이 꼭 먼저 받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법원에서 배당할 때는 순서에 따라서 우선 배당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물상대의 뜻이. 물상대가 처음 보면 상당히 좀 어려워요. 헷갈리고.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저당권이 붙은 토지나 건물이 매실 훼손이 되면 그 가치 변행물에 뭐가 미친다고? 소멸된 저당권의 혼백이 대신 미치는데 미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압류를 해야 된다. 압류를 하는 목적은 갑의 기존 재산과 분리하기 위한 취지예요. 분리를 해놔야 나중에 안 갚으면 어떻게 배당 신청해서 우선 면제를 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미리 압류를 한다. 그리고 압류는 꼭 저당권자 할 필요 없고 누가 압류를 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그게 물상대입니다. 그게 좀 어려워요. 놓을 때. 거기까지 보시고. 오늘은 안 되겠네. 요까지 봐야 되겠네. 요까지 보시고 다음 주에는 유치권부터 해서 봅시다. 유치권, 저당권 보고 계약법정 보고 이러면 됩니다. 책이 많이 넘어간다 해서 부담 갖지 말고 우리 그 칠판에 적어주는 거 위주로 해서 쭉 보세요. 그럼 기본은 잡힐 거야. 기본 잡고 그 다음에 가면서 좀 살을 붙여가면 되니까. 자, 복습 잘하시고 첫날 수업한 거는 반드시 몇 번, 10번을 듣든 20번을 듣든 빨리 머릿속에 이어야 돼. 첫날 그 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